이번에 대야 우리 양계 후보도 남을 국회의원인데 이게 안 맞아서 시장님 이쪽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딱 이쪽에서 지시봉 주세요. 정면 보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쪽에 보면 오세훈 후보님의 공약 발표를 먼저 듣고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공간은 아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주로 어르신들이 요즘에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그러죠. 기술은 자꾸 발달해 가는데 사회생활에 적응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도입된 이 식당 같은 경우에 식사 주문을 한다든가 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요즘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식사 주문을 하는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만든 디지털 동행 플라자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장소를 오늘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공약,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또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도 포함이 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모두 포괄을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통합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조금은 익숙해지셨는데요. 이렇게 병원에서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 돌봄 서비스, 그리고 정든 동네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정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에서 연세에 들어가시는 노후의 즐거움을 계속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어로 말하면 AIP라고 합니다. Aging in Place. 그러니까 거처, 보통 때 살아오시던 동네에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되겠고요. 이제 몸이 많이 편찮으시면 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가시는 건 차선택이 되겠죠. 바로 그런 그 사시던 동네에서 연세 들어가실 수 있도록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개념으로 점차 모든 어르신 복지가 바뀌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만나는 주치의에서 방문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고요. 의사, 간호사, 약사가 한 팀이 돼서 방문 진료를 해드립니다. 되도록이면 동네를 떠나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지 않으셔도 치료를 받으시면서 건강 관리를 받으시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요양 등급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80%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됩니다. 아마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손뜻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전체 비용의 70%는 나라가 부담을 합니다. 원래. 그런데 나머지 30%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거의 80%를 서울시가 부담을 하게 되니까 사실상 거의 무료가 되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장기 요양 초기 또 재가 고위험군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어르신들이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긴급 돌봄, SOS 돌봄의 경우에 식사 배달부터 병원 동행 서비스까지 또 긴급 간병까지를 다 케어해 드리게 되는데 그 비용이 소득계층 무관하게 연간 지금 160만 원 하던 것을 서울시가 기존에 계획 갖고 있던 것을 20만 원 추가해서 개인당 180만 원까지 연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전액이 무료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든 동네에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에서 동네 주민분들끼리 정을 나누실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으로 우리 동네 활력 충전소를 120개를 만든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서 10분 거리 내에 노후에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운동도 하시고 또 첨단 이런 동행 플라자 역할을 하는 교육도 받으시고 취미 교실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는 이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활력 충전소를 크고 작은 것을 큰 규모로는 지금 이 계시는 이 건물 규모로는 8개, 그리고 그거보다 좀 작은 충전소 개념으로는 한 110개 정도 해서 합해서 한 120개 정도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민대학 시니어 7학년이라고 해서 끊임없는 이제 평생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있는 거에 더해서 14개소까지 2배 늘리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니어 동행 상점이라고 해서 이제 동네에 있는 취미교실, 당구장이나 요가교실 같은 데를 늘리겠다는 것이고, 특히 인기가 좋은 게 바로 이 파크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장은 실외, 실내 계속해서 늘려가겠다는 목표를 120개소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도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아마 가장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시고 그리고 건강도 유지하시려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지역 지킴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보도블록 깨진 거를 발견해서 신고하신다든가 하는 이런 간단한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일자리를 연간 15만 개를 만들어서 5천억 정도를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도 그러니까 노노 케어죠. 그 다음에 안전점검원이라고 해서 생활시설 이 노후도를 점검한다든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디지털 동행 플라자에서 어르신들께 이 첨단 과학기술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이 따라가시는데 힘든 부분을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디지털 동행 안내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 케어 개념으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교육을 받도록 해서 그분들이 동료 어르신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면 훨씬 더 친절하게 그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시면 살던 집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옆에 이 가드레일 같은 게 있어서 걸으시면서 집안에서 이동하실 때도 이 옆에 보행 보조기를 쓰지 않고 이동하신다든가, 욕실에 들어가시면은 휠체어를 쓰실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세면대를 좀 높이 낮추다든가 손볼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집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돕는데 만가구씩 계속해서 챙겨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낙상도 방지하고 생활 편의, 주거 개선을 해드리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네가 우리나라는 서울은 이게 산지가 많다 보니까 비탈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놓아드림으로써 동네에서 활발하게 야외 활동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해서 예산 한 1,200억 정도를 투입해서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 그래서 한 30개 정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의료 돌봄을 비롯해서 사시는 동네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생활 문화에 젖어 있는 첨단 과학기술 때문에 불편한 거 덜어드리는 거, 그다음에 주거의 개선, 그다음에 동네 커뮤니티의 개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돌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저께 어린이날 이제 놀이시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 위주로 어린이날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나머지 공약들을 오늘 전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 키움센터와 지역 아동센터라는 그 아이들 돌봄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키움 플러스는 동네에 있는 돌봄 공간들을 확충을 해서 한 100개소 정도 확충을 하겠다는 거고요. 지역 아동센터도 지금 이미 한 400개 정도 있는데 425개 전 행정동에 하나씩 다 집어넣기 위해서 좀 더 추가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등교 직전과 방과 후에 아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 가장 효용성이 클 겁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완비를 해서 아이들이 학원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일수록 그것도 부담되지 않습니까? 사교육비가.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계속해서 늘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방학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아이들 점심 챙겨주는 게 크게 불편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은 라면으로 때우기가 일쑤고요. 부모님들은 아이들 식사 챙겨주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쓰여서 일하는데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아이 든든 한 끼라는 정책을 새로 도입합니다. 그래서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점심 한 끼 정도를 방학 동안에도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반응을 보아서 저녁까지도 제공을 하겠다. 이게 든든 한 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학교를 입학하는 이제 초등학교 학년기 도입하게 되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키움센터나 돌봄센터가 우리 동네 거의 다 지금 완비가 되어 있는데 잘 모르세요. 그래서 초등 신입생의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담 없이 이런 시설에 맡기셔서 돌봄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특별히 2월부터 4월까지 신입생 부모 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으로써 좀 더 튼실하게 아이 돌봄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초등생들한테 건강관리를 위해서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아주 초보적인 지원만 했습니다.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 정도, 그다음에 엑스레이 정도 찍는 건데요. 그동안 부모님들 사이에서 너무 좀 부실하다. 좀 더 하려면은 확실하게 아이들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챙겨달라 하는 취지의 요청들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청소년 우울증이라든지 비만도라든지 아이들이 요즘에 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서 신체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의 경우에는 이제 신체 활동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비만이 늘어난다든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과민하게 아이들의 활동력이 과한 아이들도 있죠. 또 우울증을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런 아동들을 위해서 좀 더 정밀 검사 치료를 위한 바우처를 연 50만 원 최대 2회 지원을 함으로써 아이들 몸 건강, 마음 건강을 보다 잘 챙기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네, 준비가 됐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동행미디어 지대 김노양 부장입니다. 오늘 어버이날 카네이션 받으셨어요? 네,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저는 받았습니다. 네, 처음 서울시장 임기 시작하신 게 2006년이더라고요. 올해 선거가 20주년인데 지난 재임 시간 동안 서울이 정말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인들이 주목하고 또 최근엔 출생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요. 아마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시장 재임하셨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께 좀 자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랑이요?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할 거 있으면 맘 놓고 하시라 그 네. 말씀이세요? 서울의 발전에 대해서요. 그동안에 약자 동행이라는 의미를 담은 동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이제 많은 인력과 자본,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매력을 키움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 왔는데요. 이제 그렇게 노력한 결과 서울이 글로벌 도시 이 순위가 평가하는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많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커니라는 기관 기준으로 보면 한 17위에서 12위로 그리고 몰이라고 하는 기관 기준으로 보면 한 8위에서 6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중에는 뭐 경제 발전 상황이나 복지 시스템의 완비나 혹은 뭐 주거나 교통이나 생태 환경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한 골고루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약자 동행 부문에서 많은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 동행 지수라고 해서 뭐 비단 어르신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설명드린 우리 아이들 또 보호의 대상이 돼야 되는 장애인들 또 저소득층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이 국제사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주로 몸 건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마음 건강,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이 외로움 없는 서울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도시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부를 하는데, 어저께도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 조명을 한 기사를 썼더라고요. 사실 연세가 드시면 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시겠지만 외로우시죠. 그래서 이 외로움 없는 서울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왔는데, 이제 한 챙긴 지 3년 정도 됐는데 동네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마음 편의점이라든가 외로움 안녕, 120 상담 시스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설명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서울, 아마 손목 닥터 9988이 아마 가장 고마운 생활상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손목 닥터 9988을 통해서 걷기 실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됐거든요. 많이 걸으시면 아무래도 건강해지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도 좀 여유 있게 외로움을 덜 타시면서 노후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서울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주시죠. 네. 네. 어제 이제 부동산 공략 네. 하셨잖아요. 바로 이제 목표에 나와야 되는데 네. 착착 개발을 뺏긴 거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12일날 이제 감사에서만 이제 주문식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거 결집을 위한 어떤 극우 구애형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입장을 내는데 거기에 대한 또 이제 후보님 입장을 네. 아니, 먼저 한 제도가 나중 나온 제도를 베끼는 법도 있습니까?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이 제 임기 5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모르시는 서울시민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뒤늦게 한 2달 전에 착착개발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착착개발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제가 착착개발을 베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얘기한 것 중에 겹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일 텐데요. 겹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빌미로 해서 뒤늦게 몇 년 뒤에 시작한 착착개발이 원조고 신통기획이 그걸 따라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뭐 한 10년 정도 영업을 했던 원조 갈비탕집 옆에 신장 개업을 하면서 자기가 더 원조 갈비탕집이다 이렇게 간판을 내그런 것과 똑같은 아주 비양심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정책 경쟁이라는 것은 건전한 의미에서의 경쟁이라면 많이 경쟁이 이루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선거 전 초기에, 그러니까 경선 단계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이구동성, 신통기획은 신통치 않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그게 너무 터무니없다는 걸 느꼈는지 착착개발이라는 네이밍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통기획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은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지켜봐온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두 번째 질문,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 어저께 일부 좌파 시민단체 분들이 모여서 마치 극우 구애형 사업이다 이런 이름을 쓴 걸로 봐서는 아마 굉장히 이념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누누이 밝혀왔습니다만 광화문 광장은 국가 상징 공간입니다. 국가 상징 공간에 국가 상징을 집어넣는 것은,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목숨 바쳐 싸운 피를 흘린 그것을 상징화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마치 전쟁을 상징하는 밭드로총이다 이렇게 폄하를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매우 부족한 이념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아무리 좌파라 하더라도 나라가 있고 난 다음에 좌파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극우 부해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데에서 매우 부적절한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공간은요. 6.25 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전 세계 22개국에서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이 많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전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분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의 정원이거든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분들을 극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정말 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극우입니까? 그분들의 피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이 자유대한민국의 번영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이런 입장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그 공간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 공간에 가보시면 6월 달에 이제 고훈의 달이 되는데요. 아마 그 고훈 가족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감동을 받으시면서 아마 정말 그 공간이 본인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을 상징한다는 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느끼실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입구에는 도움 받은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다시 말해서 그렇게 국가가 사라질 운명에 공산진영에 침략을 받아서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될 위기에 대한민국이 생겨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오늘날의 이 번영을 이루었고 그 번영의 결과로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콘텐츠가 그 안에 넘쳐납니다. 한번 가보시면 지금 그 국우에 대한 극우 세력에 대한 구애 공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지 금방 느끼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들 있으면 질문 좀 더 받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 속도 높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게 좀 장기간 걸리는 계획인데 전월세를 비롯해서 단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실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잘 아시다시피 전월세는요. 집이 있어야 전월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규 주택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가 전월세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5년 동안 추구해 왔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발 전월세 씨말리기 정책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부터 집권 이후에 몇 번 내놓은 부동산 대책 중에 가장 전월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1호 대책입니다. 11호 대책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한다든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실거주를 강조해왔고 작년에 11호 대책의 핵심이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이고요. 그때부터 실거주가 아니면은 집을 살 수 없게 되면서부터 실거주를 강조하다 보니까 전월세 물량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장특공까지 왔는데요. 아마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분명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가 지나고 나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또 압박이 있을 거고요. 점차 전세 물량 씨말리기 그리고 월세 폭등의 진원지가 되는 정책들만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부에서 나오는 해명을 보면 전월세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언급을 하면 할수록 본인들의 실책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축 물량을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물량이 전월세 감소로 이어지는 정책적 접근, 이것은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지금 현 정부의 정책들이 그 원인이고, 이 정책들이 이제 선거 이후에 철회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이 전월세난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혹시 질문, 네, 마지막 질문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요즘 이제 오분과의 정쟁은 너무 부각되고 공약이 좀 빛에 발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생략하셨지만 대통령께서 본인이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 대상이 된 범죄들,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을 만드는 법안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기와 절차를 논의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논란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천만 서울시를 책임지겠다는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여야 막론하고 이러한 상식밖에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상권 분립의 기초를 뒤흔드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정쟁이라고 폄하하는 후보는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